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분자 구조를 이제 포함해서 극성, 무극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뒤에 내용 이어가는 걸로 합시다. 지난주에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주가 됐던 게 우리가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랑 무극성 공유결합해서 이렇게 결합의 종류 자체를 나눠놨었어요. 그쵸?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원자의 종류, 원소가 다르면 전기음성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주는 게 좀 좋다고 했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을 하다 보면 그 공유결합을 한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딱 한가운데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우리가 그걸 편극이라고 했는데, 이런 편극 현상에 의해서 쌍극자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 공유한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그럼 그 치우쳐진 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걸 뺏긴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극이 나눠지는 걸, 이 현상 자체는 편극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편극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걸 쌍극자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 전기음성도.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서 뺏긴 거기 때문에 플러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었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때는 양쪽 원자가 이 전자쌍,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게 되면서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편극 현상 안 일어나고 쌍극자가 아니게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에 이 전기음성도가 같다라는 거는 괜히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같은 동일한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를 그냥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공유결합 자체를 둘로 나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극성 공유결합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경우에는 그냥 공유결합 자체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원자가 혹은 그 분자가 다른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갑자기 뛰게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합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연결해서 그 분자 자체가 무극성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을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극성 분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결합 자체가 극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해서 치우치는 그 전자의 치우침을 정도로 나타낸, 벡터로 나타낸 게 뭐였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무극성 분자고,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벡터니까 벡터 합이 0이냐 아니냐를 표현을 하려면 결국 이 벡터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냥 딱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건데요. 그냥 분자 구조의 원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이 전자쌍 반발 원리 내지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원리, 이론에 의해서 우린 분자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글자 적힌 그대로입니다. 전자쌍은 서로 반발을 해. 그래서 이 분자 구조라는 게 이 전자쌍이 반발하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 전자쌍 반발 때문에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결정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자쌍이 반발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 그래서 이 전자쌍들은 서로 최대한 어떻게 있고 싶을까요? 어떤 상태로 있고 싶을까?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힘이에요?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지.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면 둘이 가장 멀게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라는 거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 전자쌍끼리 서로 반발을 해서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한다. 가장 먼 거리에 존재하려고 한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멀리를 얘기하려면 주로 중심 원자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심 원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분자가 있어서 이것저것 결합을 했으면 그 중심이 되는 가운데에 있는 원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심 원자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CH4 뭐 이런 얘기부터 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CH4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가 누구겠어? C. 자, 우리가 중심 원자 찾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자, 탄소는 원래 기본적으로 몇 번의 결합을 할 수 있고 4번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수소는 몇 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죠. 공유 결합 몇 번 할 수 있는지 찾는 거는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 놓으면 바로 파악이 되긴 하는데 사실 C나 H의 공유 결합 횟수는 굳이 이런 걸 그려보지 않고도 당연히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좋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아시는 게 좀 좋긴 한데요. 뭐 모르겠으면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보면 되고. 그래서 탄소는 4번의 공유 결합, 수소는 한 번의 공유 결합 그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중심 원자는 항상 가장 많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중심 원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제일 여러 번의 공유 결합을 하는 애가 딱 중심에 있고 걔한테 이것저것 엮이면서 결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걸 테니까. 그래서 우리 CH4라고 하는 거의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흔히 CH4를 실제로 그릴 때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한데 실제로 CH4가 이렇게 생겨먹진 않았지. 근데 일단 CH4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하기 전에 요 앞에서부터 좀 더 앞에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요 바로 앞에 있던 붕소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 몇 번입니까? 6번이죠? 그러니까 5번이면서 13족인 붕소부터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 붕소도 수소랑 결합을 한다고 하면 BH3가 될 겁니다. 왜냐면 붕소는 3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고 수소는 당연히 한 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하나 더 앞으로 가보면 붕소 앞에 베릴륨. 자,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베릴륨은 금속인데 사실 이 베릴륨이 굉장히 특이한 게요. 물론 금속 결합이나 이온 결합도 하는데 베릴륨은 공유 결합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공유 결합이라는 건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잖아요. 맞긴 맞는데 이 베릴륨이라고 하는 애는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금속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은 베릴륨의 이온 결합보다는 오히려 베릴륨의 공유 결합을 다룰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그래요. 그냥 베릴륨의 특징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럼 만약에 베릴륨이 공유 결합을 한다면 베릴륨은 몇 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2번이겠죠. 우리가 베릴륨을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면 이렇게 2개의 점이 찍힐 거고 그러면은 본인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의 공유 결합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소와 공유 결합을 시켜보면 BH2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거고 이건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베릴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그때그때 언젠 공유 결합이고 언젠 이온 결합이고 이걸 좀 나누려면 나눌 수 있는데 당장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은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면요. 그러면 베릴륨하고 수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 그러면 이렇게 수소가 있고요. 이렇게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기다 그려놓은 것처럼 결국 중심원자인 베릴륨을 기준으로 이 수소와 각각의 수소와 결합한 공유 전자쌍들이 서로 제일 멀려면 어떻게? 딱 저기 그려진 그대로가 제일 멀지 않을까요? 그치? 자, 앞으로 계속 제 주먹 요게 중심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베릴륨이면 베릴륨 주변에 공유 전자쌍을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둘이 가장 멀게 두려고 하면 당연히 이때가 제일 먼 거죠. 얘가 어느 한쪽으로 이쪽을 좀 더 키워볼까 하고 얘를 위쪽으로 올리면 여기가 줄어드니까 이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먼 거는 우리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가장 먼 거는 지금 방금 그대로 180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쭉 나열되는 게 가장 먼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는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는 180도의 결합각을 가진 직선형이라고 부르게 되지.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와서 이제 베릴륨은 공유 결합 두 번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엔 붕소를 중심원자로 한 얘는 이제 준금속인데요. 준금속이 왜 준금속이냐면 금속처럼 행동할 때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공유 결합을 해서 준금속이거든. 그래서 얘는 원래 공유 결합을 해요. 붕소는 원래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수소 3개랑 결합을 한다고 하면 그 수소 3개와 형성되는 각각의 전자쌍들이 가장 멀려면 어떻게 있으면 되는 거다? 중심원자 붕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 거 아니야? 왜냐면 3개의 전자쌍이 서로 가장 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제일 멀게 잡으면 180인데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이 중간에 뭘 끼워 넣든 요 사이가 좁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다 모두 가장 멀게 했을 때는 120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BH3를 그리면 사실 BH3라는 물질은 별로 얘기할 일이 없는 물질이고 BF3를 주로 쓰지만 그냥 이쪽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결합각이 각각의 120도를 나타내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결국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뭐예요? 네, 삼각형. 정확하게는 원래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정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이제 이걸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진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면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3개의 공유 전자쌍이 서로 전자쌍 반발 원리, 서로 이렇게 반발해서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120도의 결합각을 가진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띠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CH4는 여기가 각각 90도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이면 돼 보이는 게 기본입니다. 저렇게 하면 제일 멀어 보이지. 다만 저건 어디서? 평면상에서나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CH4를 입체적으로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 손에 쥐가 날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중심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가장 멀어 보이긴 하는데 이걸 입체로 들고 나오면 사실 얘네들을 더 멀게 만들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각도가 90도 그 이상을 만들려면 얘네들을 약간 이렇게 우리 삼각대 세우듯이 아이고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만들면 90도보다 각각의 각도가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평면상의 표현을 하든 입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이 3개인 입체로 들고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얘네들은 입체 구조로 갖다 놔도 생긴 게 평면이면 충분한 거고, 그러니까 반발이 최대한 멀어졌을 때 얘는 평면 삼각형 이상으로 더 멀어질 방법이 없단 말이야 어차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평면상에서는 90도 정도 각도면 제일 멀어 보였던 CH4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런 식의 입체 구조를 갖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CH4처럼 생겨먹은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런 식의 구조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우린 이걸 정사면체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H4를 전자상 반발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CH4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를 하면, 저 탄소 중심 원자와 각각 수소들의 이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어지는 상태로 두었을 때 저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각도가 몇 도? 이 각도는 109.5도예요. 실제로 딱 이렇게 모든 각각 수소, 탄소, 수소, 이쪽 수소, 탄소, 수소 어떻게 잡든 모든 각이 다 109.5도가 되고요. 저렇게 잡혀 있을 때가 서로 가장 멀 수 있더라. 그래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4개의 공유전자쌍이 있다면 그 4개의 공유전자쌍은 서로 109.5도의 결합각을 갖고 정사면체형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요, 지금까지 봤던 애들에 대해서 쌍극장 모멘트를 따져보면, 자, 이 BH2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쌍극장 모멘트는 얘는 베릴륨의 전기음성도가 수소의 전기음성도보다 작아요. 정확하게 수소는 2.1의 전기음성도를 갖고 있고 베릴륨은 몇? 그치? 그러니까 이쪽의 전기음성도도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이 전기음성도, 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요 차이만큼인 0.6이 될 텐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결국 중요한 건 이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개의 벡터가 되는 거,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니까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얘도 요 쌍극자 모멘트 표시를 해보면요, 얘는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랑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랑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벡터 합에서요, 두 벡터의 각도가 120도면 그 두 벡터의 합은 자,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고요. 이 벡터가 1의 크기를 갖고 있고 이 벡터의 크기도 1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가 120도잖아? 그러면 이 두 벡터의 합은 요 딱 120도의 중심 방향, 60도의 각을 가진 중심 방향으로 똑같이 1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힘의 합력으로 얘기할 때는 120도 각도를 가진 두 힘은, 그 두 힘의 합력은 그 힘이 같을 때는 똑같은 힘을 갖는다,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 정확하게 요 남은 하나의 벡터의 정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만들어질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이런데 우리가 그걸 원론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필요까지는 없고,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얼추 봤을 때 대칭형이면 벡터 합이 0이겠거니 생각해주면 그게 제일 이제 마음 속이 편해집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CH4 쪽으로 와도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얘는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보면 그냥 당연히 대칭이고, 이 평면으로 벡터 합을 구하려고 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을 해본다고 치면 얘도 이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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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가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둘의 합이 0이고 이 둘의 합이 0일 거니까 당연히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일 때가 보기 좀 더 편한데, 실제로 정사면체형일 때도 어떻게 되냐면 요 3개에 의해서 생기는 쌍극자 모멘트, 즉 벡터의 합이 정확하게 얘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109.5도의 거리를, 이 각도를 가진 벡터 3개, 크기가 같은 벡터 3개를 더하면 딱 그 세 벡터의 중심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벡터 계산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사면체형이라는 형태까지도 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형태다라는 걸 그냥 한번 짚어두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다음부터인 중심 원자가 2족, 13족, 14족 했으니까 15족, 즉 질소가 되면요. 자, 질소의 경우에는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합니까? 질소 공유결합 몇 번 해? 네, 3번 하죠. 그래서 왜 3번 할 수 있냐?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얘를 수소와 결합시켜보면 NH3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NH3는 BH3와 같은 형태를 갖는 건가? 자, 만약에 우리가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공유전자쌍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에서 공유전자쌍이 3개가 서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공유전자쌍은 3개가 될 거니까 일단 공유전자쌍끼리 반발한다고 생각해보면 3개가 서로 반발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걔네만 가지고 생각하면 저 때처럼 그냥 120도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전자쌍이 3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쪽에 수소가 공유를 해서 공유전자쌍 한 쌍, 그리고 이쪽에 수소가 공유를 해서 공유전자쌍 한 쌍, 이쪽에 수소가 공유를 해서 공유전자쌍 한 쌍, 끝이 아니라 이 위에 뭐?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공유를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전자쌍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질소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유전자쌍이 3개인 거지 실제 중심 원자인 질소 주변의 전자쌍은 4개다. 실제로 존재하는 전자쌍은 4개가 된다. 인 거고. 그럼 결국 그냥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거야. CH4랑 똑같아. 그래서 NH3의 전체적인 형태는 CH4랑 똑같아요. 다만 요 밑에 거는 다 수소랑 결합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려놓는데 이 위에 이 전자쌍은 공유전자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를 그릴 때는 주로 빼놓고 그린다고.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진 상태 딱 이 상태가 그냥 NH3의 구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냥 요 CH4에서 위에 거 하나 지우면 돼. 이 자리에 수소 짝대기 이거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유전자쌍으로 대체된 것 뿐이지. 그래서 요 밑에 밑둥 요렇게만 남게 되는 게 NH3의 구조가 되는데 그런 구조를 우린 뭐라고 한다? N이 이렇게 있고 N을 기준으로 이렇게 H, H, H 그리고 요 탄소 위에 여기는 H가 오는 대신에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와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린 요 구조를 삼각불형 이라고 부른다. 사실 삼각불과 사면체는 같은 도형이거든요. 원래 삼각불이랑 사면체는 완전히 같은 도형이긴 한데 근데 저기선 사면체라는 표현을 써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불이라는 표현을 주로 써줍니다. 그치? 너네 사면체는 원래 면이 4개인데 면이 4개가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삼각불도 딱 그렇잖아. 원래 삼각불이랑 사면체 자체는 원래 같은 도형이에요. 근데 아무튼 얘는 삼각불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제 결합각이 몇 도다? 얘는 107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지. 선생님 정사면체형에서 위에 거 하나 잘라낸 게 전부인데 왜 107도입니까? 라고 하면 위에 걸 잘라낸 게 전부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겨 먹었던 거 아니야 CH4가. 근데 위에 게 없어졌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대체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 공유전자쌍일 때는 요 중심에 있는 요 공유전자쌍 자체가 얘한테도 당겨지지만 위에 수소도 당기고 있거든. 물론 지금 CH4라고 생각을 해보면 탄소의 전기음성도에 비해서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훨씬 낮으니까 이 전자쌍이 탄소 쪽에 가까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탄소 쪽에 가까이 있고 나발이고 아무튼 수소와 탄소 중간에 어디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서 다 잡아당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수소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가운데가 질소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는데 얘는 이제 그러면 위에서 잡아당기는 다른 원자가 없잖아.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중심 원자에. 그치? 그러면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있는 다른 전자쌍들에 비해서 원자에게 더 가까이 있는 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 때문에 생기는 반발력의 범위가 이 중간 어디쯤에 걸쳐있는 이 셋들에 비해서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냐면요.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겨져 있는 건데 비공유 전자쌍은 위에서 잡아당기는 게 없어져서 이렇게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얘가 이렇게 누웠으니까 얘가 이 주변의 다른 이 공유 전자쌍들보다 더 넓은 반발 범위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 밑에 공유 전자쌍들끼리가 더 좁아집니다. 얘가 더 세게 밀어내니까. 그래서 109.5도에서 107도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건 언제도 똑같이 해주면 되냐면 이 다음에 중심 원자로 산소가 오게 되면, 산소가 오면 여기서 똑같아.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공유 전자쌍 하나만 더 비공유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하나 더 비공유로 바꿔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놓고 보면 수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될 거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이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사이의 거리가 더 어떻게 될 거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숫자만 봐도 어때요? 실제로 규칙성이 있죠. 109.5에서 107, 107에서 104.5. 2.5씩 줄이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분자의 구조의 그냥 기초 원리입니다. 모든 걸 진짜 딱 여기에 보이는 이것들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린 중심 원자에서 그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형성된 이 전자쌍들이 몇 방향으로 반발하는가가 일단 최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방향으로 반발하는지를 우리가 찾은 다음에 그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가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부터 CH4까지는 그냥 얘는 전자쌍 자체가 두 개라서 두 방향으로만 반발하면 되고, BH3는 전자쌍이 세 개라서 세 방향으로 반발하는 거고, CH4는 전자쌍 자체가 네 개라서 네 방향으로 반발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전자쌍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로는 CH4부터 그 뒤로 H2O까지 쭉, 사실 그 뒤에 있는 HF까지도 다 똑같은데 여기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한 전자쌍의 개수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4개입니다. 다만 얘는 그 4개가 다 공유 전자쌍. 얘는 4개 중에 3개만 공유, 1개는 비공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공유끼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얘가 되면 얘도 4개의 전자쌍이 반발하고 있대. 그 중에 2개는 공유, 2개는 비공유니까 더 가까워졌네가 되는 거고. 사실 마지막에 오는 HF 같은 경우는 뭘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1대1이니까. 얘는 분자 구조라는 걸 얘기할 게 없죠. 굳이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형입니까? 직선이잖아. 근데 굳이 얘기한다면 직선형이 되긴 되는데요.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다. 보통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봤던 게 다 어때? 결합각은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한 이 공유전자 쌍들 사이의 그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얘는 공유전자 쌍의 하나라서 사실 엄연히 말하면 360도인 거긴 합니다. 근데 굳이 뭐 그런 계산 자체를 안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게 전자쌍 반발 원리,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오늘 시험 봤던 시험지로 봐도 되고 어차피 그냥 답지로 봐도 상관은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분자 구조를 봤을 때 분자 구조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 결정되는 분자의 구조로 중심 원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 전자쌍 반발 이론은 전자쌍끼리는 반발력에 의해 서로 가장 멀게 있으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애들도 쌍극자 모멘트 합을 보면요, 좀 당연한 얘기지만, 어머나, 괜찮습니다. 자,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을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0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벡터 합이라는 게 0이 되려면 한쪽으로 벡터가 만들어졌을 때 꼭 뭐가 필요해? 정확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의 벡터가 필요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세 개의 반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셋의 반대 방향일 거라면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쌍극자 모멘트가 없거든요. 위에 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이 0이 될 방법이 아예 없지. 그건 누구도?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쌍모 합이 0이 될 수 있는 거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머지 다른 두 쌍모 합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지금 방금 본 게 중심 원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그 비공유 전자쌍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중심 원자의 종류가 뭔지가 결정하는 거거든. 중심 원자가 산소면 비공유 전자쌍은 무조건 두 개가 생겨요. 왜?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가 비공유 전자쌍을 두 개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중심 원자가 산소면 무조건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게 되고, 뭐 중심 원자가 질소면 무조건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게 되는 거고, 뭐 중심 원자로 플루오린을 갖다 놓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갖다 놓는다고 치면 플루오린은 무려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중심 원자로 왔을 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 없다. 대부분 0이 아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린 이 전체적으로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당연히 결합각도 외워주셔야 된다. 결합각 외우는 거야. 뭐 직선형이면 180, 평면삼각형이면 120, 그리고 정사면 체형 109.5를 출발로 비공유 하나 늘어날 때마다 2.5씩 줄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것저것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정리했었던 극성 분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게 무극성 분자 라고 하는 걸 이제 결정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가 그냥 애초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다 라고 하면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공유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결합인데, 근데 그 공유결합 한 애들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면,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된다면 이제 그걸 우리는 무극성 분자로 최종적으로 봐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각각 결합으로, 각각 공유 결합으로만 따지면 치우쳐질 것 같았는데, 편극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분자를 이루는 전체를 봤더니 그 전자의 치우침, 그러니까 편극 현상이 다 더해져서 그냥 0,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완전히 방향이 서로 다 반대고 일어나려고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다
이제 합쳐져서 0이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을 했는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최종적으로 0이 되지도 않으면 극성 분자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좋은 근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극성 분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무극성 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란 얘기인데, 이게 가장 기본 형태에 대한 우리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알려고 하는 이 극성이랑 무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래서 그 극성 분자들은 전자가 최종적으로 치우쳐져서 그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했지만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걸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결합 자체가 전자의 치우침이 나타나지 않는, 편극이 나타나지 않는 결합이라서 그냥 분자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극을 띠지 않게 되는 분자거나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극성을 띠는 분자는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요.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잘 섞인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잡아당기면서 이제 인력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잘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극을 띠지 않는 무극성은 이 극을 띈 극성과 오히려 잘 섞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고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인다가 되는 거고, 그 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인데, 왜? 물 H2O의 중심 원자인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은 극성 분자가 되는데, 그 극성인 물에 잘 섞이는, 우리가 뭐 친수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보통 다 친수성 아니면 수용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물에 잘 녹는 것들이 다 극성 분자인 애들이 되더라 라는 얘기인 거고,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 무극성이더라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무극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냐? 기름이지, 기름. 근데 기름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화학에서 주로 이 무극성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사염화탄소 라는 애입니다. 얘는 4개의 염화 Cl이 붙은 탄소라는 뜻이라서 CCl4 이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중심 원자가 탄소기 때문에 중심 원자인 탄소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어떠니까? 없으니까 무극성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화학 결합의 크기 자체를 놓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화학 결합 자체의 크기를 놓고 비교를 하면 공유 결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은, 그러니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라고 부르는 얘네들 중에서 상당히 강한 편의 결합인 건 맞는데, 어차피 이 공유 결합이랑 상관없이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끓는 점을 비교해 본다고 치면, 우리 앞에서 끓는 점 비교를 혹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녹는 점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똑같은데 끓는 점이 됐든 녹는 점이 됐든 우리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어떨수록 이온 결합 자체가 강해졌었냐면 그냥 이온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이 강했고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아니면 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그러니까 일가양이온과 일가음이온의 결합, 이렇게 똑같은 이온의 전하량이 똑같은 두 이온 결합 물질을 비교할 때는 반지름의 크기, 각각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결합력이 크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비교를 할 때 보면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결합 물질의 끓는 점이 더 높고요. 공유 결합 물질, 즉 분자의 끓는 점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유는 뭐게? 실제로 이렇거든요.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한 애들, 즉 이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결합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이 낮은 편이거든. 이건 이유가 분자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아니니까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분자 자체, 이 분자라는 게 공유 결합을 하는데 왜 그 공유 결정이라는 것과 분자 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뭐 H2O면 H2O 그 안을 이루는 여기는 공유 결합인데 이 H2O와 다른 H2O 입자, 이 분자들을 서로 엮어주는 힘은 애초에 화학결합이 아니라고. 그럼 화학결합이 아닌 모든 힘은 무조건 화학결합보다 약해요. 화학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이라고 따로 묶어줄 수 있는 거거든. 화학 반응을 통해서만 만들어줄 수 있는 결합,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화학 반응이 굳이 필요 없이 그냥 화학 결합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힘,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분자 간의 힘이라고 부르는 얘는 기본적으로 다른 화학 결합들에 비해서는 훨씬 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분자들의 끓는 점 자체는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약한 건 맞는데 이 안에서도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 얘네들이 끓거나 녹으려면 입자들이 우리가 녹거나 끓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 고체일 땐 입자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그럼 액체가 되려면 그게 어느 정도 멀어져야 액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끊어져서 완전 다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야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상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 결합이 끊어져야 된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거리가 멀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냐면 얘가 더 힘들다는 얘기거든. 다시 얘기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셀 거란 얘기냐면 극성이 더 인력이 셀 거란 얘기거든. 극성이 왜 인력이 더 셀지는 저 생긴 거 보면 알 수 있죠. 극성은 지들끼리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생기는 인력이 있겠지. 근데 무극성은 그런 거 없으니까 사실 무극성 사이의 인력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극성 사이의 인력은 분산력이라고 해서 화투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화원의 언급이 아예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무극성 분자는 딱 봤을 땐 인력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무극성 분자도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력이 아까 얘기했던 분산력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유발쌍극자라고 해서요. 이게 무극성 분자가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긴 한데 이게 다른 원소들이랑 혹은 다른 원자들이랑 혹은 다른 입자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 전자니까 다른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그 마이너스한테서 전자들이 멀어져요. 그러면 이 무극성 분자 내에서 마이너스들이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 이렇게 극이 생겨버리거든. 원래 이걸 이제 유발쌍극자라고 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화투에 있는 내용이라서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어. 다만 어떤 게 필요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극성 분자든 극성 분자든 이 분자들의 끓는 점은 분자량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 혹은 녹는 점 이런 게 높아요. 어는 점도 높은 거고. 여러분들이 저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최소한의 것으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전자가 살짝 주변에 마이너스가 다가오면 전자가 한쪽으로 확 이렇게 그 전자로부터 다가온 마이너스로부터 멀어지려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면서 생기는 인력을 저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치우칠 수 있는 전자가 많을수록 인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들어있는 전자가 많을수록 분산력,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세집니다. 근데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양성자가 많다는 얘기지. 양성자가 많다는 얘기는 뭐야?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은 걸 기본으로 하되, 비슷한 분자량일 때 극성 분자가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건 또 아닌 게, 여러분이 이 문제 풀다 보면 무극성 분자들도 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을 수 있어요. 어떠면 되겠어? 이 무극성 분자의 분자량이 극성 분자보다 훨씬 높거나 이러면은 무극성 분자 쪽에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 비슷하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는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물에 잘 녹는지, 기름에 잘 녹는지, 사야마탄소에 잘 녹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또 끓는 점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이것저것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분자를 그릴 줄 알아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그리는 거 CH4, 방금 그린 것처럼 뭐 이렇게. CH4는 평면상에 그릴 땐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실제로는 정사면체형이고 109.5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릴 땐 이렇게 그려도 무방해. 왜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쌍극장 모멘트 합을 구해도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요. 자, 우리 CO2는 어떻게 생겼죠? CH4는 이렇게 생겼고, 뭐 NH3도 우리가 평면상에 그릴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그려놓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얘가 삼각불형이라는 걸, 입체형이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NH3는 이렇게만 그려놔도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뭐 H2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로 그리게 되는 거고, 쟤는 평면상에 그리든 뭐가 됐든 어차피 저렇게 그리는 거고. 저거 명칭을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저런 형태의 모형을 구분형이라고 부르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굽었다, 구분형입니다. 작년에 이걸 안 적어주고 설명만 하고 지나갔더니 이라고 답을 적는 분이 생겨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돼요. 네, 구분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쟤네는 저렇게 되는데 CO2는 어떻게 되는 거야? CO2 구분형? 일단 CO2는 중심 원자가 누구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 원자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적은 쪽을 중심 원자로 둬도 되긴 하는데 그건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조금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HCN 이런 것도 있다가 그려본다고 치면 이것도 얘는 하나니까 여기서 중심 원자를 따지면은 또 그때그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공유결합 몇 번 하느냐를 보면 얘는 4번, 얘는 각각 2번씩의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탄소를 중심으로 놓고, 그치, 직선형이지. 어떻게 되니까 산소와 결합을 하는데요. 산소는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하고 싶고 2번. 근데 그 산소 2개가 탄소 하나와 공유결합을 해서 양쪽의 옥텟 규칙을 다 만족시킬 가장 좋은 방법이 뭐더라? 그쵸, 이중결합. 공유전자쌍을 2개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면 전자쌍 자체는 4개긴 한데, 제가 처음에 아까 그 분자 구조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전자쌍이 몇 개냐라고 얘기 안 하고 전자가 몇 방향으로 반발하면 되느냐를 생각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전자쌍이 4개긴 하지만 4개가 4방향으로 서로 반발할 필요가 없지.
두 쌍씩 한쪽으로 묶여 있으니까 두 방향으로만 반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80도의 결합각을 가진 직선형이 된다. 왜? 중심 원자의 비공원자쌍 없고 두 방향으로 반발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왜? 일단 중심 원자의 비공원자쌍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적기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분자식이라고 보통 하고 아래 거는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고 상관없이 같은 물질인데 이거 뭐예요 혹시? 배웠는데. 네, 우리는 했었지. 폼알데하이드. 자,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게? 를 그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려만 놓으면 성질이 보이거든. 어떻게 생겼게요? 한번 그려봐. 지금 프린트 있잖아. 한번 고민해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죠. 네, 해보면요. 일단 중심 원자는 누굽니까? 탄소, 그쵸? 중심 원자 누군지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공유결합을 가장 많이 하는 애 중심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자, 그럼 탄소고요. 자, 얘는 그러면 4번의 공유결합을 해고요. 해야 되고요. 얘 한 번, 얘는 한 번, 얘는 2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탄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놓으면 되겠다. 이중결합 산소 하나, 단일결합 수소 하나, 단일결합 수소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자, 전자쌍 반발 원리를 하면요. 지금 얘는 중심 원자 탄소를 기준으로 반발해야 되는 전자쌍의 방향이 몇 방향인 겁니까? 3 방향이 되는 거죠. 전자쌍 자체가 4개라고 하더라도 이 두 쌍은 한 번에 묶어 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3 방향으로 반발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를 띠면 되는 겁니까? 그쵸. 평면삼각형의 형태를 이렇게 띠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긴 결합각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합각 몇 두개? 몇 두겠어? 120도. 긴 할 거예요. 그치? 근데 실제로 완벽하게 120도는 아니고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쪽 2개의 각도는 120도보다 살짝 크고요. 여기 각도는 120도보다 살짝 작아요. 어차피 근사값 처리하면 둘 다 120도라고 놓을 만큼이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얘가 뭐 123도인가 뭐 그렇고 얘가 114도인가 뭐 그런데 아무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120도 근처 값을 갖는 건 맞는데 여기 이제 120도보다 좀 작아질 거고 여기는 좀 더 커질 거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질문할 일은 좀 적긴 한데요. 좀 예전에 주로 질문하던 거고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왜 여긴 120도보다 커지고 왜 여긴 120도보다 작아질 건지 왜 그러겠어? 그치, 여긴 이중결합이라서 단일결합인 얘네들보다 반발력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이중결합인 얘의 반발력이 단일결합인 이 둘의 반발력보다 크니까 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단일결합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요즘 메인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극성이게 무극성이게? 무극성. 네, 일단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당연히 무극성. 근데 실제 답은 극성입니다. 자, 왜 극성이냐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사실 저기서 정리한 걸로 생각해보면 무극성이야. 중심원자의 비공유자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로 가보면요. 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탄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쵸? 탄소하고 산소는 둘 중에 산소가 더 전기 농도가 크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서 표현해보면 이 둘도 위쪽 방향, 얘는 아예 대놓고 아예 위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니까 합쳐서 0이 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다 같은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간단하게 정리하기 좋은 게 중심원자의 비공유자성이 없어도 단 주변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극성 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심원자의 비공유자성이 없을 때 주변에 이렇게 같은 원자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당연히 0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오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래서 요 조건을 좀 같이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원자 비공유자쌍,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럼 무극성 분자 그냥 넣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럼 극성 공유결합일 때는 중심원자에 비공유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면 되겠고,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있다? 그럼 무조건 극성 분자. 근데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없다? 그때는 추가로 뭘 확인해 주기로 한다. 이제 주변 원자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서 주변 원자의 종류가 다 똑같으면 무극성,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극성, 이런 식으로 분류해주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랑 그런 거랑 이렇게 쭉쭉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그 그린 거에 대해서 성질도 파악해보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할 건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좀 한번 더 해볼까 싶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SO2랑 그 다음에 CH3COH 이 정도면 될까요?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것도 잠깐 일단 CH3COH 쪽을 좀 더 먼저 해보면요. 얘는 중심원자는 당연히 탄소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심원자인 탄소가 두 개 있으니까 둘을 따로 두면 되는데요. 자, 사실 이 CH3COH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얘 이제 원래 분자식으로 적으면 C2H4O2거든. 근데 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C2H4O2로 적지 않고 CH3COOH로 적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해놔야 니들이 그릴 수 있으니까입니다. 위에 걸로 해놓으면 저걸 무슨 수로 그려? 못 그리거든. 그래서 아래 것처럼 한 거예요. 왜? 적어도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탄소한테는 수소 3개를 붙이면 되겠고 이 탄소한테 얘네들을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한테는 수소 3개 그리고 이 탄소한테 나머지 붙이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 사이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놓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나머지 OOH를 붙여야 되는데 이건 말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가 공유결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하게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탄소가 정확하게 4번의 공유결합이 되겠고 나머지 수소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공유결합 다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그쵸? 그러면 얘는 극성분자죠.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아까 뭐라 그랬어? 주변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극성 분자. 이미 다르거든. 사실 주변 원자 그래서 주변 원자의 종류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제일 우선적으로 순서상 제일 우선적으로 보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CH3COOH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당연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하긴 하는데요. 일단 그렇고요. 자, SO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아예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중심 원자는 누구겠어? 사실 황은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해요? 2번의 공유결합을 합니다. 황 16족이에요. 그리고 산소도 16족이라서 2번의 공유결합을 해요. 그럼 이때는 황하고 산소 중에 누가 중심 원자일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산소보다는 황을 중심 원자로 놓는 게 맞을 거인 게 혼자잖아.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SO2를 가장 흔히 그려보라고 시간을 주면 가장 많이 그리는 형태가 이렇게거든요. 이게 실제로 O3, 오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산소 2번의 공유결합, 이산소 2번의 공유결합, 이산소 2번의 공유결합이니까. 근데 산소랑 황은 같은 16족이니까. 그래서 산소 한 자리만 황으로 교체해 주는 거야. 이렇게도 많이 그려. 이렇게들 많이 그려. 근데 이건 일단 팩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많이들 떠올리게 되는 형태란 얘기고, 이렇게 쓸 때가 공유결합 횟수가 제일 잘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황은 분명히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공유결합을 2번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유결합 4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황이 공유결합 할 수 있는 전자 하나씩 갖다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비공유 전자쌍을 찢어서 하나씩 추가적인 공유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 난 황한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럼 황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만 있는 상태로 4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비공유 전자쌍 찢어졌으니까. 그냥 이러면 생각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게? 산소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공유전자쌍 두 쌍, 비공유전자쌍 두 쌍에서 네 쌍을 갖고 있고요. 이 산소도 비공유 두 쌍, 공유 두 쌍에서 네 쌍을 갖고 있거든. 황 지금 전자쌍 몇 개게? 공유 네 쌍, 비공유 한 쌍, 5쌍. 즉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거든. 그럼 원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려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황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10개를 갖는 게 가능하거든. 알잖아, 여러분들. 왜? 황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럼 황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주양자 수는 몇이야? 3. 세 번째 껍질이죠. 세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3s, 3p, 3d까지 있죠. 그래서 원래 전자가 8개 이상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왜 얘기했느냐? 투머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실제로 황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주기의 비금속 원소들은 공유결합을 하면서 8개 이상의 전자를 가질 수 있다. 이걸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쓰던 옥텟 규칙에다가 오비탈에 의한 요소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냥 확장된 옥텟 규칙이야. 뭐 하는 규칙이냐? 몰라. 그냥 황은 8개 이상 가져도 됨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8개 이상 갖는 원소를 이렇게 공유결합하다 보니까 8개보다 많아지더라 하는 애를 황 말고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확장된 옥텟 규칙 자체를 황이 공유결합하다 보면 8개 이상 갖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옥텟 규칙을 생각해서 분자 구조를 그려주는 것도 항상 황을 가지고만 하시면 돼요.
뭐 간혹가다 인까지도 확 말고 인도 사실 가능은 한데요. 인은 안 낼 거라서. 인은 그 딱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로 보게 될 게 없습니다. 그냥 확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확장된 우택 규칙까지 하면 이론상 해야 되는 거는 배기결합 빼곤 다 했는데 배기결합은 다음 주에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분자구조 이것저것 많이 그려봅시다.